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8년 인생. 한 번도 큰 병원 신세를 져본 적 없던 제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5시간의 대수술을 앞두고 있었죠. 그날 밤 병실 문이 열리고 몇 주 만에 찾아온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 비추기 힘들었던 아들이 이번엔 휴가까지 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매우 다정했거든요. 제 밥을 챙겨주고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심지어 제 등을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틀 전부터 아들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제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발견했고 통장이나 보험 서류가 어디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죠. 그리고 수술 전날 밤 간호사가 나간 후 아들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는데. 어머니 재산이 지금 얼마나 되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재산을 묻다니. 더구나 제 딸은 하나뿐인데 형제들과 나중에 문제없이 정리하려면 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제가 수술대에 오르기도 전에 재산을 물어보는 아들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의사는 마치 처방전을 건네듯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전화로 누군가와 할머니의 재산과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간호사에게 말씀하세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제 뒤에서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건지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올해로 68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큰 병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 가을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그제서야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대학생이던 15년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 혼자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대학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게는 5년 전에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자 딸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들도 전화로 걱정한다고 했지만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수술 날짜가 잡히고 일주일 전쯤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비추기 힘들었는데 이번엔 휴가까지 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 수술 끝날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달리 매우 다정했습니다. 제 밥을 챙겨주고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심지어 제 등을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식의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틀 전부터 아들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제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발견했고 통장이나 보험 서류가 어디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저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 제가 정신이 없을 때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려는 것이라고요. 수술 전날 저녁 간호사가 체온을 재고 나간 후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는데. 어머니 재산이 지금 얼마나 되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어머니가 수술하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형제들과 나중에 문제없이 정리하려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재산을 물어보다니. 더구나 제 딸은 하나뿐인데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뭐하러 그런 걸 물어? 나 아직 죽을 생각 없어. 수술만 잘 되면 10년, 20년은 더 살 거야. 제 대답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요. 어머니 수술비도 있고 수술비는 제 보험으로 거의 다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 전날 아침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실에 들렀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의사였습니다. 아들은 의사와 상담한다며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진을 마친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내일 수술 잘 될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의사는 마치 처방전을 건네듯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의아했지만 의사가 병실을 나간 후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전화로 누군가와 할머니의 재산과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간호사에게 말씀하세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제 뒤에서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건지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제가 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재산을 노린다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쪽지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수술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하네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어린 시절 그 순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잠시 나간 사이 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의 쪽지, 아들의 수상한 행동, 재산에 대한 질문까지. 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최근에 오빠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오빠가 몇 달 전부터 도박에 빠져서 빚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숨겼는데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도박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착하고 공부 잘하던 우리 아들이 내일 수술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건지. 딸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부터 계속 옆에 있을게요. 내일 수술 전까지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오빠에게 아무것도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딸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변심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척했지만 이제 저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내일 수술에 대해 의사와 상담한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베개 밑에 쪽지가 타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집 한 채와 은행에 예금 몇 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것마저 탐나는 모양입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있는 날이 밝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찍부터 병실에 들어와 수술 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밤새 병실 의자에서 자고 일어났는지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저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제의 일이 오해였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개 밑에 숨겨둔 의사의 쪽지가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마움에 눈물이 났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려 했지만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수술 2시간 전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상태 확인을 위해 병실에 들렀습니다. 의사는 아들에게 잠시 밖에 나가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나가자 의사는 문을 닫고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쪽지 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전화로 대화하는 소리를. 할머니의 보험금이 얼마이고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수술 후에 의식이 없을 때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환자의 가족 문제에 개입하지 않지만 이건 할머니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짓을 꾸미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아드님이 할머니와 단둘이 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또 다른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우연히 병원 화장실에서 주운 겁니다. 아마도 아드님이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접힌 메모지였습니다. 펼쳐보니 제 통장 비밀번호와 인감도장 위치, 보험증서 번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맨 아래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수술 후 의식 없을 때 계약서에 도장, 병원비 명목으로 5천만 원 인출, 나머지는 형에게 절반. 형이라면 제 아들의 사촌인 조카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도 몇 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가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는 손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 수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수술 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간호사들이 24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 법률 상담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술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평생 키운 자식이 내 목숨보다 재산에 관심이 있다니.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따님에게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어제 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따님이 오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수술 전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저는 두 쪽지를 베개 밑에 다시 숨겼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정한 말투와 행동이 모두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술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그냥 수술 과정 설명해 주셨어. 말을 아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 1시간 전 딸이 다급히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뒤로는 낯선 중년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수술 잘 될 거예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오빠,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에요. 엄마 수술 관련해서 법적인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 갑자기 왜?
수술하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한데? 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수술 후 의사결정을 못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의료 위임장을 작성하려고요.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한 것도 미리 정해두려고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는 서류가 담긴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따님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수술 전에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지금 수술 앞두고 계신데 이런 스트레스 주면 어떡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수술 후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머님의 재산에 관여하려 든다면 그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어머님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다가와 몇 가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료 위임장과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제 딸을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들에 서명하시면 수술 중이나 후에 의식이 없으신 동안 따님이 합법적으로 어머님의 의료 결정과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시면 모든 권한은 다시 어머님께 돌아갑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명확했고 제 의도와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명했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정리한 후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 적어도 제 재산은 안전하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에 누워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들이 멀리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수술실 입구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술도 그 이후의 일도 모두 잘 될 겁니다. 마취제가 천천히 효과를 내기 시작하며 의식이 흐려질 때 제 마지막 생각은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 수술대에 오르기 전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8해 전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남편과 함께 아들의 보송보송한 뺨에 키스하며 행복에 젖었던 순간들. 그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마취가 완전히 들기 전 제 인생의 굽이굽이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아들과의 추억들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 2번의 유산을 겪었기에 아들의 탄생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조심스럽게 지냈고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는 온 가족이 축하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손자를 얻었다며 기뻐하셨지요. 아들은 참 영특했습니다. 또래보다 말도 일찍 배우고 걸음마도 빨리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때는 선생님들이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셨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항상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남편과 저는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자영업이 부도를 맞은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였지요.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했고 우리는 전세에서 월세 단칸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나중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일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들지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너는 꼭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 해. 제 말에 아들은 항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가정 형편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학원은 보낼 수 없었지만 아들은 독학으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왔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대신 참고서 몇 권만 사주면 안 될까?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도 잊은 채 아들과 함께 중고 책방을 돌아다녔습니다. 비록 새 책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참고서를 몇 권 사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 가정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몇 년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슈퍼마켓을 열게 된 것입니다. 비록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아들은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해 여전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서울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부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고3이 되자 아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자정까지 책상을 지켰지요. 때로는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는 제가 특별히 보양식을 챙겨 먹였습니다. 우리 가게 수입의 상당 부분이 아들의 공부를 위해 쓰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고생한 거 꼭 보답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아들이 벌써 부모의 고생을 알아주다니. 수능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까지 배웅했지요. 그날 하루 가게도 열지 않고 절에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해 주었고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은 상경하여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기숙사에 살았지만 2학년부터는 자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세가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면서도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갑작스러운 비보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가장이다. 엄마 잘 부탁한다. 그렇게 우리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학교에 잘 나가지 않고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아들이 걱정되어 서울로 올라가 몇 달간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있어. 내가 무너지면 아빠도 편히 쉬지 못하실 거야. 제 말에 아들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학업에 집중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아들은 가끔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들은 효도한다며 기뻐했습니다. 30 즈음에는 회사 동료와 연애를 시작했고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남편의 보험금 일부를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아들 부부는 자주 안동에 내려와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여름휴가 때는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제겐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방문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서운했지만 젊은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슈퍼마켓 일이 힘들어져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팔고 남은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이 38되던 해 그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IT 관련 스타트업이라고 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다며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해요.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엄마 노후도 제가 책임질게요. 망설여졌지만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중 남은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들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항상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돼가는지 물어도 잘 되고 있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제게 암 진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병원에 갔다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며칠 후에야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네요. 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바로 갈 수 없어요. 일 마무리되면 바로 내려갈게요. 하지만 약속과 달리 아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대구에서 자주 올라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일주일 전에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술 전날 아들이 제 재산을 물어보는 모습을 보며 지난 시간이 모두 헛된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아들은 제 목숨보다 재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목구멍은 마취 때문인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눈을 겨우 뜨자 희미하게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드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암이 많이 퍼지지 않았대요. 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에 관이 꽂혀 있어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조금 움직여 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어딨니? 제 눈빛을 읽은 딸이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밖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 지시로 중환자실엔 한 명만 들어올 수 있어서요. 딸의 말에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들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좀 더 명료해졌지만 여전히 몸 전체가 아팠습니다. 배에는 큰 상처가 남았고 여러 관과 선들이 제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체크를 마치고 나간 직후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수술 잘 끝났대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전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걱정해서 밤새 못 잤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예후가 좋다고 하셨어요.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변호사님 오셨던 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아들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하십니다. 다행히 암이 다른 장기로 많이 전이되지 않아서 대부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그날 고마웠습니다. 간신히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수술 중에도 아드님이 병원 행정실에 가서 할머니의 보험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서 어떤 서류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술 중에도 제 재산을 노렸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따님이 잘 챙겨주고 계시니 걱정 마시고요. 오후에 사회복지사가 찾아와 상담해 드릴 겁니다. 의사가 나간 후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은 제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오빠가 지난 2년간 도박으로 큰 빚을 졌대요. 회사도 그만두었고 사업한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엄마한테 받은 돈도 다 도박으로 날렸대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니, 사업한다던 것도 거짓말이었다니. 어떻게 알았니?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어요. 다들 오빠가 요즘 연락을 끊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오빠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몇 달 전에 강남 도박장에서 오빠를 봤대요. 완전히 폐인처럼 변해 있었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도박꾼이 되어 있었다니. 그리고 어제 오빠 휴대폰을 몰래 봤어요. 메시지에 대출업체에서 온 독촉장이 가득했어요. 이자만 수천만 원이래요.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급하게 제 재산을 알아보려 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엄마 재산은 이제 안전해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간호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병원 약국에서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고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조사해보니 아드님이 수면제를 할머니 주스에 타서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드님 주머니에서 위임장 서류가 발견됐어요. 할머니의 부동산과 예금을 아드님에게 양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즉시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고 아들은 병원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딸은 법적 조치까지 고려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인데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도박에 빠져 모든 걸 잃었어요. 어머니 돈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어머니께 해를 끼치려 한 것은 아니에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문자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또 다른 속임수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존재했던 아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고 의사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앉을 수도 있고 조금씩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병원 근처에 머물며 계속 면회를 요청했지만 저는 딸을 통해 거절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과 통화는 몇 번 했습니다. 아들은 매번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신 차리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사의 쪽지와 간호사의 증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열흘째 되는 날, 담당 의사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아드님을 좀 더 조사해봤습니다.
아드님이 도박 중독 치료를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바뀌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틀 후 병실에 간호사가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매일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은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건넨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아들의 삐뚤삐뚤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박 때문에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까지 손을 뻗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만나주지 않으셔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매일 중독 치료센터에 다니고 있고 빚을 갚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어머니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변하고 있다면 기회를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고 의사는 제 상태에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회복되어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배신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딸은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주었고 퇴원 후에는 제가 딸의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부담을 주기 싫었습니다. 괜찮아,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 후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최소한 한 달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들 가정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중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퇴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도와줄 분이 계신가요? 딸이 자신의 집에서 돌봐드리겠다고 말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적어도 한 달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오셨는데 잠깐 뵐 수 있을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딸은 얼굴을 굳히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만날 수 없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편지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변화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보자. 제 말에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빠를 만나면 또 속으실 거예요. 그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들을 평생 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변했는지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줘. 딸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간호사는 아들을 불러오라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주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머뭇거리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방어적인 자세로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니? 내가 널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연히 시작한 도박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였는데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고 결국 빚더미에 앉았어요. 아들의 고백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노린 거니? 내가 수술 중일 때 서류를 찾아다녔다면서? 아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네. 사채업자들이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가족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고 절박한 상황에서 어머니 재산으로 빚을 갚으려 했어요.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면제까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 수면제를 드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약사가 오해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구하려 했던 거예요. 딸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병원 CCTV에 다 찍혔어요. 오빠가 수면제를 사서 엄마 주스에 타려고 했던 장면이요.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도박 중독 치료도 받고 있고 빚을 갚기 위해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용서를 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아들의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아들을 완전히 잃는 것은 너무 가혹했지만 또다시 배신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담당 의사가 노크 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할머니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딸과 아들이 병실을 나가자 의사는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에 대해 제가 조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도박 중독 치료를 시작하셨더군요. 매일 아침 병원 근처 중독센터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원 앞 GS25에서요. 의사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들이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니.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데요. 아드님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사실과 다르지만 적어도 돈을 모으려는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정말 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의 행동은 분명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은 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죠. 아드님이 정말로 치료를 받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 관리 같은 중요한 문제는 따님께 맡기시는 게 좋겠지만요. 의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제 핏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조언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딸과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온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결심을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널 평생 미워할 순 없어. 하지만 지금 당장 용서할 수도 없어.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아, 퇴원 후에는 내 집에서 지내겠다. 최소한 한 달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넌 도박 중독 치료를 계속 받아. 그리고 빚을 갚는 방법도 찾아보자. 하지만 내 재산에는 손 떼지 마. 모든 권한은 내 여동생에게 맡길 거야. 아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빚을 해결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절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면서 아들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저 제 상태를 살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아들이 병원 근처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간호사가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이것을 전해드리래요. 그것은 작은 노트북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퇴원하시네요. 제가 직접 말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어머니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던 것, 해외 출장 간다고 했던 것, 모두 도박을 하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아들은 화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5천만 원도 모두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어머니 수술 전날 재산을 물어본 것도 서류를 찾아본 것도 모두 빚쟁이들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제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들은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빚상환 계획표였습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3년간 빚을 갚아나갈 계획표입니다. 이제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들은 다른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중독치료센터의 출석 확인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절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 저를 다시 믿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제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본 절박함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빠의 영상을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오빠를 완전히 믿진 못해요. 하지만 최근에 오빠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래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치료도 받고 있고 아르바이트도 2개나 하고 있더라고요. 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도박 중독은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래.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이 있어요. 오빠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딸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진정성을 시험하면서도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매주 도박 중독 치료 참석 확인서를 딸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둘째, 매달 빚상환 증명서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셋째, 제가 퇴원 후 회복 기간 동안 주말마다 딸의 집을 방문해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만 지켜보자고요. 그동안 오빠가 정말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에게도 공정한 기회였습니다. 퇴원날, 아들은 병실에 와서 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어제의 영상에서 본 결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 담당 의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정기 검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의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딸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딸은 아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변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대구 교외에 위치한 딸의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1층에 손님방이 있어 제가 지내기에 편리했습니다. 사위도 정말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쉽게 피로해졌고 가끔은 통증도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첫 주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박 중독 치료 확인서를 가져왔고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급여 명세서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빚쟁이들과 협상해서 이자율도 낮췄어요. 아들은 정원 손질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아버지와의 기억, 그리고 어떻게 도박에 빠지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요. 회사 스트레스가 많아서 친구들과 가끔 포커를 치던 게 시작이었죠. 그러다 몇 번 큰 돈을 따니까 쾌감을 느꼈어요. 점점 더 자주 더 큰 돈을 걸게 되었고 아들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왜 그런 길로 빠졌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든지 도와줄게. 하지만 돈은 안 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스스로 해결할게요. 도박은 절대 다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매주 아들은 약속을 지켰고 치료 확인서와 상환 증명서를 가져왔습니다. 딸과 사위도 조금씩 아들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 저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의사는 회복 상태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평일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또 돈을 요구하려는 건가 싶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빚쟁이 중 한 명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2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돈을 요구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할지 상담을 구하러 왔어요. 개인 회생을 신청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놀랐습니다. 아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고 조언만 구한다니 정말 변한 것일까요? 내가 변호사 아는 사람이 있어. 한번 물어볼게. 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그날 저녁 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딸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혹시 우회적으로 도움을 청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정말 조언만 구하더구나. 내 아버지 친구 중에 변호사 있잖아. 그분께 한번 물어봐 줄래?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오랜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개인 회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고마워하며 즉시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개인 회생 절차를 시작했고 여전히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도박에 빠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었고 빨리 성공해서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쉬운 길을 찾았던 거예요. 아들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걸까요? 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건 아닐까요?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 보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어요. 잘못은 전부 제 탓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퇴원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딸에게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혼자 생활해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딸은 걱정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오빠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리게 할게요. 안동의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내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약속대로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고 딸도 한 달에 2번씩 방문했습니다. 퇴원 후 6개월째 아들은 큰 변화를 알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예요. 개인 회생도 잘 진행되고 있고 도박 중독 치료도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아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투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들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아들이 효자네요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첫 월급으로 산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목걸이였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보답할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니 예전의 그 순수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개인회생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도박 중독 치료는 완료했지만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 수술 후 정기 검진에서도 의사는 재발 징후가 없다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담당했던 그 의사 선생님은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물어오십니다. 아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의사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는요. 의사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들과 딸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오고 가장 큰 상처에서 치유가 시작되는구나. 수술 전날 아들이 엄마 재산이 얼마예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오히려 모든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건넨 쪽지, 딸의 도움, 그리고 아들의 참회와 변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저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날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아닌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어머니의 진정한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둠이 오히려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수술 전날의 그 충격적인 순간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들의 변화에 감사하고 딸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병원에서 용기를 내어 쪽지를 건네주었던 의사 선생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것입니다.